안 올라가는 지역들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이런 데들.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면 보통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아무튼 디폴트로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로 일단 가겠다라고 딱 한 줄 나오긴 했거든요. 네네. 공급을 확대를 할 수 있겠다는 것들, 어차피 새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네. 도심 내에는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택지를 개발해서 신도시 사업 두 가지로 할 텐데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또 4기 신도시가 또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더 그러니까 좀 이게 시기적으로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좀 2기나 3기나 뭐 4기나 좀 분양할 것들 좀 많아지면 그때 좀 들어가는 것들을 보는 게 좀 좋을까요? 지금 예.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시는 게 나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기 신도시 네네. 우리 부동산 투자 그래도 조금 몇 년 더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3기 신도시 얘기가 몇 년도에 나왔느냐? 18년도에 18년, 19년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2025년도 왔다. 네. 근데 입주한 곳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연기가 되고 있다, 밀리고 있다는 기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냥 입주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냥 안 했는데 했다고 치고 네. 그럼 2019년이라고 치고 2018년이라고 치고 네. 그러면 지금 2025년이면 8년, 7, 8년 됐거든요. 7년 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게 되는 4기 신도시는 7년 후에서 10년 정도 후에 네. 영향을 미칠 건데 이놈의 공급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떠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네. 어쨌든 말 던져놨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 자체보다는 네. 결국에는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특별법과 관련된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서울 쪽에 있는 정비 사업 쪽 네.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쪽이 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네네.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거기가 관점이요? 네. 그런 미래 가치가 높아서 오른다가 아니라 재개발과 재건축은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결국 서울의 신축 아파트 네. 가격이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은요 기본적으로 신축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데 아파트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은 결국에는 그거의 리트머스 시험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또는 신축 아파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약간의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움직인다. 이거는 무조건 신축 서울 아파트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가 옛날에는 10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5억이다. 네. 그러면 그 아파트의 15억을 보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아파트는 그때 시점에 신축이기 때문에 얘는 그때는 16억 17억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한 8억이야. 그럼 이게 10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비 사업의 미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비 사업의 미래는 항상 밝은데 신축이 될 거니까 문제는 그 안에서 얘네들의 움직이는 연동성은 항상 서울 아파트 또는 이 지역 그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아파트의 가치가 좋아졌거나 뭐 지금 곧 입주 뭐 관리 처분인가로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올랐다가 아니라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나도 단순하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연동해서 오른 거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안 올라가는 지역들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이런 데들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면 보통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이게 그런 질문에 제가 그동안은 제가 그 뭉뚱그려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도 어떤 분이 이제 채팅창에서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리스키한 상황이 앞으로 예상이 되면 저는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면 또 올라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걸 좀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네, 나눠야 되는데 일단 서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노동관 금관구 이런 데라도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요. 일단 1차적으로 당신의 욕심을 좀 줄인다면 언제든지 들어가도 좋다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가 오르니까 내가 뒤처지지 않고 노동관 금관구라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네, 할 수 있지만 그냥 서울 아파트의 본질은 상급지예요. 상급지죠. 네, 그냥 대표적인 상급지예요. 이 상급지를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안 오르니? 네네. 라고 얘기하고 떠들어봤자 네네. 이거는 자기의 조급함인 것뿐이거든요. 근데 네.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더 최상급지는 강남이 올라가서 따라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오르든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든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맞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한다? 제가 볼 때는 빨리 올라서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들이 강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 말하기가 주저했던 게 네. 자기는 실수요자래.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대. 그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네. 왜 안 오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막대폰 경험해봤어요. 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실수요자라면 1차적으로 본질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 네. 지금이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사도 돼. 왜? 설사 지금 너무 과열돼서 강남 같은 경우가 규제나 이런 걸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르지 못한 데는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얘가 심하게 떨어지지 예. 얘가 다 같은 속도로 예. 떨어지는 건 없어요. 거의 정지 상태죠. 정지 상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상급지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이런 판단을 가지게 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네. 그분들도 말로는 실수요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속으로는 왜 안 오르죠? 그렇지. 라고 질문하는 거를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속으로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꺼낸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은 네.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본인의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다. 저는 투자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약간 좀 투자자의 포인트를 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투자자들은 더 이게 급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쫓아들어가서 뭐 사는 건 좋아. 문제는 그 다음에 오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 지금 과열된 아파트가 강남인데 뭐 강남을 비롯해 나머지 지역인데 거기 냉정하게 보면은요. 그 투자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투자해요? 예를 들면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야 되는데 이 강남 아파트가 지금 올라갔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지금 사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무리해서 산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베팅한 상승이라고 베팅한 거와 반대급부로 가게 되는 경우는 그냥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지금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런 경험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과열됐을 때는 절대 안 건드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불났을 때는 안 건드려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실수요자고요. 그리고 물론 마용성이나 강남 가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조금 아직 안 오른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여유 있고 지금 뭐 더 떨어질 것도 없으니까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우 땡큐. 근데 풍선 효과 날 거야. 지금 다 풍선 효과 얘기하죠. 지금 정부가 풍선 효과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대책이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 고민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판단하고 나면 지금 사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건 수도권의 괜찮은 입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리고 괜찮은 수도권 같은 경우 괜찮은 입지는 오늘 얘기가 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나중에 28일 하게 될지 28일 모르겠지. 하셔야지. 예. 전월세 시장과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수도권의 중급지 이상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 하급지, 이거 서울 내 하급지죠. 어떻게 표현하면. 네. 하지만 상급지입니다. 이쪽 지역하고 서울 수도권의 중상급지는요. 여러분들 이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언제든지 사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면 막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요. 네. 저 등산 좀 가세요. 아니면 낚시를 가시든지. 지금 보시면, 네네. 뭐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투자자는 맞죠. 예. 오랫동안 뭘 했다. 그렇죠, 또. 뭐 근데 지금 제가 투자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 네. 저는 이 시기에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래 통장에 돈이 있으면 죄악시하던 그 심리 상태를 벗어난 사람이 제대로 된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네.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내 것이 잘못 나가면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내 것이 확실하게 됐다라는 그런 거, 또는 앞으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답답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에 재밌는 거 찾아야죠. 근데 예를 들어 요즘 주식시장이 좋다. 뭐 잠시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네네. 뭐 부동산 얘기하면서 주식시장 갔다 오라는 얘기는 좀 남들이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자기 취미 조금 찾아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지금 뭐 여행도 좋죠. 미리 임장하신다고 생각하고 다녀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되게 여유 있게 얘기한다라는 것들이 그걸지도 몰라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말씀대로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 내가 열정말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돈 버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네. 몇 번의 그 흔들림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얼마나 노력을 해요. 네. 뛰어다니고 막 임장 다니고 뭐 잠도 안 자고 잠 안 자면 막 뿌듯해. 내 몸 상하는 건 모르고 네. 이제 이런 과정 몇 번 겪다가 네. 나중에는 아 이게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악어 얘기가 오히려 저한테 맞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의 고민 가끔 들어보면은 우리 애들한테 집을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성인 자녀가 계시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뭐 증여를 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잖아요. 버릇 나빠져요.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을 무시하겠다,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 저는 그랬다면 네네. 지금도 부자가 있고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쩌리죠, 쩌리. 엄청난 부자. 근데 과거에도 있었고 더 과거도 있었잖아요. 아,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게 많을 텐데. 네네네.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집을 사는 방법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뭐라 그럴까?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저 옛날에 지금 아까 갭 투자 얘기 잠깐 했잖아요. 뭐 갭 투자라고 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 보면은 그때 갭 투자로 서울 아파트를 그때 500 주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경험이 생기니까. 네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식들이 경험이 생기는 과정에 자꾸 지원해주고 도움주고 약간 부추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냉큼 주면 버릇 나빠지고 네. 걔네들 나름대로 생활력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돈 벌 기회는 부동산 뭐 투자를 하든 집을 구입을 하든 네네. 저는 기회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얼마나 각종 혜택을 어떻게든 줘요. 주죠. 저 때는 옛날보다 더 많이 주죠. 저 때는 없었어요. 청년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특공이 어딨어 우리가. 네. 그런 게 없었다고요. 없었죠. 예. 그리고 그때는 전세 대출도 없었어. 전세대출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집 사는 방법이 아니라 저는 전세를 들어가는 수가 없어서 집을 샀어요. 그때. 그때 98년, 97년 때 야. 전세 가격이 훨씬 더 싸잖아요. 예. 근데 전세 가격은 그 돈을 다 내가 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그때 샀던 그 집이 그때 아마 9천 정도 되는 집이었었는데 당시에 21평짜리로 야. 9천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전세가 그때가 한 8천, 7,500에서 8천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7, 8천을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끼면 한 3, 4천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사회 구조상으로 그래서 그때 전세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다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집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상황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각종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방법도 있고 앞으로 또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또 뭐 나누면 정부랑 뭐 나누는 것도 조금 더 강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해 고용형 있죠.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없다?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5년 남았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역대급 정부 하면서 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때 조정됐다. 네. 문재인 때 올랐다. 이런 네. 종합 평론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재명 정부 때는 부동산 시세가 네. 전반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결론이 5년 동안. 저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에요. 저는 전국 평균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률로 일단 갈 거다. 그럼 높은 상승은 아니네. 네, 높은 상승은 네, 아니다. 완만한 상승.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세가 커질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다음 정부가 좀 무섭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아까도 얘기를 했던 저는 항상 직전 상황의 이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노무현 때 올랐고 문재인 때 올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꼴로 인과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땐 폭등. 그런데 이재명도 민주당 그러니까 폭등. 자, 이런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논리의 구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구조가 말도 안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노무현 때 폭등과 문재인 때 폭등은요. 네. 바로 그 직전 대통령 때의 규제 완화와 시장 정상화 정책이 먼저 선행됐다라는 역사적인 흐름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근데 둘 다 민주당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됐을 뿐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직전에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뭔가 시장이 다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냐?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조금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폭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에는 좀 미흡하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첫 번째 대통령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서울 올라간다고 지금 첫 번째 시험대네 뭐네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그래 규제 완화?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률 정도를 일단 일차적으로 지금 그 잡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전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역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저는 일단 매매 가격 상승 이전에 저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좀 밀어 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세가 후반부로 가면서 굉장히 강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어요. 지방 미분양은 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적절한 걸로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요. 아까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 2007, 8년도 이때 미분양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네.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개수는 적죠. 네. 네.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미분양 총량으로 보게 되면 네. 사실 정부가 대책을 고민할 시기지 뭔가 해결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6, 7만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지금 그것보다 미분양 자체보다는 결국 건설 경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풀어주는 쪽으로 가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분양 해소 쪽으로 갈 거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보게 되면은요. 네. 취득세 완화, 그다음에 양도세 완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네네. 조금씩의 시차를 두고 차차차차 막 풀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자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 투자가 굉장히 괜찮은 거는 맞아요. 괜찮을 거예요. 이게 시장을 살려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신축을 사고 싶은데 그 신축에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미분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분명히 맞을 것 같으니까 미분양에 눈여겨보시는 건 맞는데 한 가지 팁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공급 부족된 그 입주 물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공급 물량이 부족한 지역 그런 지역들이 또 다른 그 수요들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입주 물량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가장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광역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들어간다면 저는 지방 미분양을 보는 거 앞으로 조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예. 서울 이외에는 어떤 부동산도 보지 말아라 라고 또 조언해주는 몇몇 전문가분들도 있으셔서
영원히 보지 말래요. 서울 이외에는 수요가 점점 줄고 있고 압도적으로 더 줄 거니까. 그 말이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상태와 상황과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우리 알지만 아파트가 옛날에 얼마에 분양을 했고 지금 얼마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절대적으로 안 틀리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졌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네. 그 속에서는 분명히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믿는 거는 좋은데 네. 내가 그거를 잡거나 그거를 잡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없다면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자기 자신을 조금 제대로 돌아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서울의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우상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 시장이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이전에 네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객관적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되게 많이 흔들리시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제 이야기든 남의 얘기든 그 양극단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들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려고 되게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린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경험이 돼가지고 나중에 뭔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가다 보면서 본인들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과실을 따먹게 되시는 거니까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만이 결국에는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처럼 그렇게 그냥 계속 꾸준히 이런 유튜브 방송도 보시고 뭐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또는 가끔 가다가 여행도 가시고 네. 그렇게 그냥 반복하시면서 꾸준히 옆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